네, 안녕하세요. 오세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파이널 특강이네요. 오늘도 3시간 동안 많은 내용 다루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같이 소화를 해 봅시다. 자, 그래서 저는 원래 수업하기 전에 항상 구조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할 건지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이 파일 다 프린트해서 보고 계시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15가지 쟁점으로 이제 민법 1회독을, 계약법 1회독을 해보려고 15가지를 줄였어요. 제가 동차반 수업 세팅 준비하면서는 팀장님이 부탁을 해서 민법 전체를 55가지로 줄였는데, 그것도 한 번 더 줄인 거죠. 15개 쟁점으로. 그래서 오늘 15개 쟁점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계약법에 한번 쫙 훑어질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오늘 컨셉을 잡은 거를 2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3가지를 컨셉을 잡아왔어요. 첫 번째는 15가지 쟁점으로 계약법 전체를 1회독한다. 이게 컨셉 하나였고, 두 번째 컨셉은 파이널 특강으로 뭘 하는 게 좋을까? 이게 유력 후보가 이제 판례를 찝어드릴까 했어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그것보다 회독수를 올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컨셉은, 키워드가 뭐냐면은 사례에서 쟁점을 찾는 능력을 오늘 한 3시간 만에 집중적으로 길러본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한테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든, 또 오늘 인강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 민법 공부하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약수령은 꾸준히 하신 분들은 다 잘 쓰더라고요. 약수령은 약수령들은 이제 뭐 2문자가 됐든, 심지어 동차반 학생들도 몇 주 했는데도 약수령은 금방 따라와요. 근데 그럼 어디서 이제 시험이 갈리냐? 모의고사도 제가 딱 풀어보니까 예를 바로 들게요. 예를 들어서 민법 작년 기출이죠. 민법 제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약수를 하시오, 이러면 다 잘 써요. 암기를 했으면 쫙 다 잘 쓰는데, 똑같은 내용을 사례형으로 주면은 그거를 잘 못 뽑아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쟁점을 못 뽑아서 완전 빵점을 맞아버리면, 그럼 아예 완전 이제 부분 점수도 잘 못 받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결론. 그래서 오늘 하는 수업의 컨셉은 민법 전체를 15개 쟁점으로 본다라는 컨셉 하나랑, 이제 내가 약수령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고 전제를 할 겁니다. 파이널 특강이니까. 비슷한 사례군끼리 묶어서 사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 쟁점을 실수하지 않고 뽑아내는 것 하면서 동시에 회독을 하는, 그럼 제가 비슷한 것끼리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오늘 수업의 컨셉이겠다. 보시다시피 딱 15개 쟁점이니까 5개 정도씩 해가지고 쉬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체 없이 바로 진행해 보시죠. 자, 프린트,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다 프린트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저랑 처음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민법전이 다 있어야 됩니다. 저랑 호흡 맞추신 분들은 당연히 있으실 거고, 없으신 분들은 종이라도 없으면 저랑 같이 호흡 맞추신 분들은 알죠? 이 법령정보센터에 민법을 켜가지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미리. 그래서 민법 오늘 시간 없어서 막 같이 많이 읽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쟁점부터 바로 할게요. 자, 쟁점 1은 계약의 체결입니다. 자,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드릴 건데, 지금 보면은 사이드 문제까지 해서 몇 개가 있죠? 3가지가 있네요. 지금 저의 취지는 뭐다? 이 3가지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필기할게요. 바로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자, 공통적인 사실관계입니다. 갑은 2025년 1월 1일 을에게 X아파트를 10억 원에 팔라고 의사표시를 보내면서 1월 말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를 했네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물음일. 이에 을은 2025년 1월 1일 갑에게 X아파트를 10억 원에 팔겠다고 의사표시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우체국 업무착오로 을의 통지가 2월 2일에 갑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속도 낼게요. 파이널 강의. 여기 하면 벌써 못 떠올라셔야 되죠? 승낙기간을 정해서 답변 좀 해줘라고 정했는데 그 기간이 넘어버린 거. 첫 번째 쟁점은 뭐다? 아주 유력한 쟁점이죠.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이라는 쟁점이고요.
자, 요거 아까 제가 투 트랙으로 설명하겠다 했죠. 저랑 기본적으로 호흡 맞추신 분들을 위한 두 문자.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두 문자 중에 마음 드는 거 있으면 마음대로 이제 취해 가세요. 그리고 두 문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조문 제가 특정해드리고, 자, 저랑 호흡 맞추신 분들,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두 문자가 뭐였죠? 제 친구를 제가 여기서 팔았죠. 강의하면서. 승기야! 승기, 제 친구가 실제 제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포캐스트 하는 친구예요. 날씨. 승기야, 기후보도 통지해야지. 기후보도 통지해야지. 통지 안 하면 페널티 준다라고 두 문자를 암기했었고요. 저랑 처음 호흡 맞추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조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게 527인가요? 8인가요? 봅시다 같이. 528조네요. 오늘은 좀 제가 많이 읽겠습니다. 저랑 처음 호흡 맞추신 분도 많으니까 제가 읽어. 근데 같이 봐주세요. 자,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제 1항인데,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게 원칙이죠. 이거를 어려운 표현을 승낙 적격이라고도 한다 했는데, 이 항을, 자, 오늘 저랑 처음 호흡 맞추시는 분, 528조 2항을 제가, 그러니까 2항이랑 3항을 제가 두 문자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요거 암기하세요. 요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는 제가 528조 2항 3항을 두 문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면은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연착 기간 끝나기 전에 미리 야, 너 지금 지체되고 있어 라고 지연의 통지를 했을 때는 또 그러지 아니하다네요. 연착의 통지든 지연 통지 안 했을 때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두 문자 마음에 드시면 암기해 주세요. 바로 승기야, 기후보도 통지해야지. 너 통지 안 하면 페널티 먹는다. 두 문자 한 번만 소개해드리면 어떻게 외우시면 된다. 파란색으로 할게요. 원래 하던 대로.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인데, 그럼 그 기간 내에 와야 되죠. 지금 우리 사례에서는 어때요? 승낙 기간 정했죠. 야, 나 X 아파트 좀 팔아줘. 언제까지 답변 줘? 1월 말까지 답변 줘라고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을 했는데, 그게 그 이후에 도달했대요. 우리 사례에서 언제 도달했죠? 2월 2일에 도달했네요. 정한 기간에 이후에 도달했는데, 제가 미리 씨앗 뿌립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던 친구예요. 이게 제가 미리 보기 2번하고 연착된 승낙이랑 비교를 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서예요. 이따가 한번 봐보세요. 이게 1번, 2번 비교하려고 제가 세팅한 거거든요.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는데 그게 기간 이후에 도달을 했는데 충분히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대요. 사례를 봐봅시다. 1월 1일에 똑똑똑 우편 보내면서 1월 말까지 답변 보내달라고 한 거는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고, 1월 10일에 나 승낙할게라고 했으면 충분히 1월 말까지 우리의 사회 상식에 따르면 도달할 수 있는데, 어디에 밑줄 그으면 되겠다. 업무착오로 2월 2일에 도달한 겁니다. 한 번만 더 동호 반복할게요. 이 보도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미리 보기를 먼저 하면은 얘랑 비교하자는 거예요. 연착된 승낙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따 보겠지만 연착된 승낙도 기간 이후에 오는 친구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요. 보도.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으면 통지를 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야, 받고서 야, 너 연착됐어. 연착된데 어떻게? 뭐 우리 진행해 마라 라고 물어보든지, 연착 통지. 그 전에 이제 한 예를 들면은 뭐 1월 한 28일? 1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죠. 1월 27일, 28일에 야, 너 이제 곧 있으면 승낙 기간 끝나? 어떻게 빨리 결정해? 라고 지연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 승기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가 있다.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풀어보면 어떻다. 갑은 을의 의사가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근데 이제 화가 났나 봐요.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갑과 을 사이 계약이 성립하는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바로 답을 살펴봅시다. 페이지가 어디까지 넘어가면 있죠? 8페이지 있네요. 8페이지 가면 제가 답안을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참고로
여기 있는 답안은 당연히 알고 계시죠? 파이널 특강이니까 이렇게 이건 요약 버전이고 완전된 답안 형태를 보고 싶으시면 뭐 제 사례집이나 꼭 제 거 아니더라도 민법 강사 선생님 거 완전 답안 형태는 따로 보셔야 됩니다. 이건 취지인데 읽어볼게요. 어떻게 써있나요? 갑이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했고 1월 말까지 그에 대해서 의뢰 승낙도 충분히 1월 10일에 보냈으면 도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 528조 2항 3항 문제였다. 갑은 지연 통지도 연착 통지도 안 했기 때문에 지연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성립을 한 것입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자, 기력 있을 때 시원시원하게 두 갈씩으로 넘어가야 되죠. 여러분, 이거 자체는 이미 뭐 딴 데서도 배우셨을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원시원하게 두 갈씩으로 아까 지금 살짝 얘기했는데 이 2번 연착된 승낙이랑 비교를 하셔야 되고 얘랑도 비교를 하셔야 돼요. 문제 푸실 때 격지자 간 계약 성립, 격지자 간 승낙이라고 하는 쟁점과 요거를 좌표상 비교해야 돼요. 결론 바쁘니까 제가 문제에 CF 뭐라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때 갑과 을 사이 계약이 성립하는지 검토하시오. CF 계약의 성립 시기를 검토하시오라고 써놨는데요. 이렇게 필기해 주세요. 바로 결론 말씀드립니다.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 문제가 나왔는데 계약이 성립하였는지를 검토하라고 물으면요. 528조 2항 3항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아래까지 쓰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우리 한 문제당 몇 분에 풀어야 되죠? 7분, 8분 안에 써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쓰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갑과 을 사이 계약이 성립하는지 및 언제 성립하는지 검토하시오까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디까지 쓰셔야 된다? 그때는 전혀 다른 좌표. 즉 여기까지 쓰시고 승낙기간 정한 청약도 쓰시고 격지자 간 승낙이라고 하는 조문상으로는 어디 있냐면요. 531조네요. 조문 531조를 추가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투트랙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기존에 저랑 호흡 맞추신 분들은 두 문자가 뭐였죠? 멀리 떨어진 친구한테 승낙 보낼 때는 여기 오늘 또 남자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이제 군대 갔을 때 총 쏠 때 일렬로 서인 다음에 격발 이렇게 하죠. 격발. 멀리 있는 친구한테 총을 쏴야 되죠. 격발. 여기 이제 저랑 호흡 맞추신 분들은 이렇게 두 문자를 외웠고 처음 보시는 분들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531조를 그냥 두 문자화 한 겁니다. 내용은 뭔가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어떻게 됐을 때 승낙이 발송된 때에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쟁점이 있었다.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의사표시는 1차 때 내용이죠. 인강 들으신 분들도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하죠? 원래 원칙은? 입모양으로 답변해 주셨어요. 원래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재밌는 조문이에요. 이게 531조 읽어보면 그냥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 통지 발송한 때 성립한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거 아니긴요. 엄청 대단한 거예요. 의사표시는 도달해야 성립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원래 효력 발생이. 근데 격지자 간은 발송. 그래서 이거 완전한 답안 형태는 사례집 확인해 보시고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뭐다? 승낙 이게 서로 모순돼 보인다는 거죠.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531조에 따르면 나 승낙할게. 우리 사안에서 언제 말했죠? 1월 10일에 나 승낙할게 라고 발송한 때 성립한다고 했는데 528조에 따르면 그게 도달을 못하면은 승낙적기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해야 돼? 언제 성립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될 수 있는데 다 복습하셔야 됩니다. 파이널 특강이니까 저는 찝어만 드리는 거죠. 해제 조건설과 정지 조건설이 있는데 우리는 문헌 해석상 해제 조건설이 맞겠다. 즉 초문에 써 있듯이 나 너랑 할래. 언제? 우리 사례에서는 언제? 1월 10일에 발송을 했던 1월 10일에 격지자가 아니니까 대화자가 아닌 격지자니까 계약이 성립하였는데 해제 조건설에 따라 승낙기간 내에 안 왔으면은 계약이 성립 안 했을 텐데 하지만 또 우리 승기가 아무 말을 안 했네. 우리 갑이. 그래서 계약 성립했다까지. 자, 이거
혹시 처음 이거 듣고 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사실 이 강의를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시정지 누르시고 이거는 채워 넣어야 돼요. 저는 좌표를 잡아드리는 거 오늘 파이널 특강은 141조. 하고 싶은 말이 뭐다? 요게 아주 주요한 쟁점인데 계약 성립했니라고 물어봤으면 여기까지만. 언제 성립했니까지 물어보면 20점짜리 아닐 겁니다. 30, 40일 텐데 여기까지 쓰시는 거. 자, 요 두 번째 쟁점이랑 넘어가 봅시다. 자, 1번 문제랑 2번을 비교하는 게 핵심이에요. 물음 2를 봐봅시다. 자, 이번에 똑같이 2025년 1월 1일 의리 X 아파트 팔라고 우편 보냈는데 1월 말까지 31일까지 조했는데 아이고야 갑의 편지를 뒤늦게 발견한 을이 언제서야 1월 30일에서야 갑에게 부랴부랴 10억 원에 사겠다고 우편을 보냈대요. 자, 여기서 벌써 스탑이 돼야 돼요. 제가 미리 떡밥 깔아놨죠? 보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도.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으냐. 그러니까 이게 좌표 정리 안 해놓으면 완전 이상하게 쓰는 거예요. 답안지를. 문제를 풀었는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못 왔던 1월 10일에 보냈는데 충분히 올 수 있잖아요. 그 경우가 아니라 이미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1월 30일에 보내면.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2월 2일에 도달을 했구나. 이에 갑이 2월 3일에 다시 좋다라고 우편을 보내고 그게 2월 4일에 도착을 했는데 매매계약이 성립했는지를 검토하는 문제인데 얘는 따로 두 문자를 따진 않았었죠? 저랑 같이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조문이 뭡니까? 조문은 연착대 승낙은 어디 있죠? 530조네요. 530조. 어떻게 써있죠? 선생님들? 530조. 528이랑 529가 기본적으로 이 승낙 적격, 기간과 관련된 승낙 적격에 대한 조문인데 이러한 기간 관련된 것이 전 2조의 경우에 연착된 승낙, 즉 승낙 기간 내에 못 돌아온 친구는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고 물음 2를 다시 보시면 어떻게 보인다? 2월 2일에 도착한 애가 연착된 승낙이겠고 갑이 좋다라고 하는 게 승낙이겠구나. 결론은 매매계약 성립했겠네요. 답안지 봐봅시다. 그래서 페이지가 다시 8페이지죠. 8페이지를 보시면 답안지만 빨리 보겠습니다. 청약자 갑은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이해돼 승낙할 수 있고 따라서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 2월 4일 도착하였습니다. 중요한 팁입니다. 을 승낙이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528이 아니라는 것. 보도. 오늘 저랑 처음 만나지만 제가 두 문자 잘 따는 편이죠, 전 선생님. 마음에 드시면 마음껏 가져가세요. 괜찮지 않나요? 승기야 기후보도 통지해야지. 너 통지 안 하면 페널티 준다. 보도가 들어갔냐 여부에 따라 판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CF 변경된 승낙을 이 좌표에서 같이 정리해주면 너무 좋겠죠? CF 변경된 승낙을 조금 넓게 써야겠다. 자, 지우고 좌표를 여기 CF를 뭐로 같이 하면 된다. 변경된 승낙을 같이 잡아두면은 문제 나와도 좌표가 딱 정리가 되겠는데 얘는 조문이 몇 조다? 534조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534조. 얘도 따로 두 문자 안 땄어요. 그냥 쉬운 내용이어서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거절을 한 것이고 새로 청약한 거래요. 잠깐 스탑. 우리 사안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을이 봤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억은 좀 너무 싼 것 같고 11억 원이면 팔게. 그 승낙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승낙 안 한 겁니다. 청약한 거예요. 11억이면 팔게. 11억이면. 오케이. 그래서 그런 문제 나와도 같이 풀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다시 또 앞으로 오면 요것도 문제 3번이 이제 또 저희 시험에서는 제일 사랑하는 시험이죠. 기출은. 이게 나올 때가 됐는데 승낙기간 청약이 문제가 나올 때가 됐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 항상 뭐만 나오죠, 여러분? 이 3번이 계속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매매 을 역시 2025년 1월 1일에 나 아파트 팔게 라고 의사표시를 보냈네요. 을 우편은 1월 4일에 죄송합니다. 갑 우편은 1월 4일에 을 우편은 1월 5일에 도착을 했네요. 매매계약 성립하는지 검토하시오는데 요거는 기출 많이 됐다. 알고 있죠 다들 우리. 교차 청약 문제였습니다. 교차 청약.
서로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그런 문제이지요. 교차 청약이고 세트 상품으로 같이 외워야 되는 친구가 뭐였습니까? 교차 청약이랑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을 같이 암기하시겠다. 변호사님 이거 둘을 왜 같이 묶어야 되죠? 왜 같이 묶어야 되냐면 제가 이럴 때 서설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계약의 원칙적인 형태는 청약이 있으면 선행하는 청약이 있으면 그에 뒤따라서 오케이 내가 10억 원에 팔게 그에 뒤따르는 승낙이 원칙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교수님들이 그렇게 딱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꼭 그게 선행하는 청약과 뒤따르는 승낙이라고 하는 모습을 항상 갖춰야 될까? 그럴 필요는 없겠다. 의사표시가 합치만 하면 되니까 민법은 두 가지를 정하였다. 교차 청약과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두 가지를 정해 놓았는데 자, 또 투트랙. 두 문자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오늘 저랑 기존에 호흡 맞추신 분들은 인강을 오늘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뭐였어요? 교차 청약 두 문자 뭐였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은 승인 사실 동네 도달이라고 제가 암기를 하자 했어요. 승인 사실 동네 도달. 나는 그렇게 배워본 적 없는데 오케이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처음 호흡 맞추시는 분들 조문은 몇 조죠? 조문은 어디나 여기 있네요. 532조가 532조, 533조네요. 자, 승인 사실 요게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 이게 532조고요. 이 두 문자 외우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조문 보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교차 청약은 533조예요. 근데 뭐 암기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두 문자를 따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뭐 요 두 문자가 아니더라도 암기하는 방법은 꼭 갖고 계세요. 의사 실현은 어떻게 됐다? 자, 의사 실현은 청약의 내용상 혹은 관습에 따라 승낙의 의사 표시를 따로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전제가 됐을 때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오케이라고 봐주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라 했었죠? 예를 들어서 버스 타면서 카드 대는 거 띠딧 하면 계약이 성립된 거죠. 교차 청약은 두 문자를 제가 이렇게 따봤습니다. 조문 내용 그대로 서로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때에는 언제 그 청약이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오 변호사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조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제가 읽겠습니다. 청약자의 의사 표시나 관습에 의해 통지 필요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승낙 의사 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하고 교차 청약 동일한 내용 청약이 상호 교차됐을 때는 양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 성립. 괜찮은 두 문자죠? 마음에 드시면 암기해 주시고 바로 답안지 읽고 넘어가 봅시다. 답안지 읽어보면 어떻다. 자, 그래서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은 동네 도달로 외우시면 되겠는데 갑과 을 사이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되었기 때문에 도달한 때에 성립하는데 동시 도달이 아니라면 뒤따르는 청약이 도달한 때니까 1월 5일에 성립하겠다 해주시면 되겠고 저희 문제를 내진 않았지만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마지막 동어 반복하고 넘어갈게요. 이 친구는 자 전략 기출은 얘가 엄청 많이 됐어요. 약수량으로도 나오고 사례로도 한번 나왔죠. 우리 수험생의 제일 미덕은 기출 숙지입니다. 당연히 제일 먼저 하셔야 되고 이거 먼저. 이 친구는 딱 20점 30점으로 내기 너무 좋은데 아직도 안 나와요. 이게 냄새가 나죠. 준비를 해주시는데 이거 준비할 때 뭐랑 반드시 비교하셔라. 요거랑 연착된 승낙이랑 헷갈리지 않게. 요게 전략이에요. 요거는 기출이니까 필수 숙지. 요거 냄새가 납니다. 좌표는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쟁점으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쟁점. 자, 얘가 또 재밌는 친구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위험 부담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자, 이거는 물음 4개까지 있네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갑은 2025년 1월 1일 을에게 X 도자기를 500만 원에 팔았다. 원래 이제 또 기본 강의면 제가 물어볼 텐데 바쁘니까. 여러분, 500만 원에 팔았다로 문장이 끝나면 을이 소유권을 가진 상태인가요? 안 가진 상태인가요? 안 가진 상태죠. X 도자기는 동산이기 때문에 인도라고 하는, 물론 이제 뭐 정당한 권리자여야 되고 이런 건 당연한 전제고,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적법한 원인이 있고 인도까지 해야 넘어가는 겁니다. 소유권 아직 안 넘어갔죠. 계약금 5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50만 원은 1월 7일 갑이 X 도자기를 인도할 때, 을에게 인도할 때 지급하기로 했대요. 을이 계약금은 모두 지급하였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2024년 12월 15일에 깨진 상태였다네요. 갑과 을의 법률 관계를 물었는데 물음 2를 보고서 잠깐만 다시 해볼게요. 물음 2. 저 목 좀 축이는 동안 물음 1과 물음 2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요, 여러분? 정답은 키워드가 뭐다? 원시불능인지 후발적,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다들. 원시불능인지 후발적 불능인지라는 거죠. 이거는 잠깐 필기하실 필요 없어요. 잠깐 그렸다가 지울게요. 매매 계약을 맺긴 했어요. 매매 계약이 언제다? 2025년 1월 1일에 A랑 B가 맺었는데 원시불능의 정의가 뭐였죠? 채권 성립 시를 기점으로, 이때 채권이 성립했잖아요. 약속했을 때 2025를 기준으로 채권 성립 그 이전부터 무엇이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능한 것을 뭐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 채권이 성립한 거 기점으로 그 이후에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을 뭐라고 한다?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음 1은 어떻게 풀어야 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미 깨진 상태였다. 이미 깨진 상태. 요 문제가 무슨 문제로 풀면 된다? 이게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겠죠. 이거 지우지 말고 그냥 다시 합시다. 여기서 다시 합시다. 그래서 물음 1은 뭐였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인데, 저랑 호흡 맞추신 분들은 사실 제가 정확히 이렇게 말하자고 했죠. 민법 제535조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고 하자 했습니다. 빨리 소개하면 그 이유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표현은 학술적인 개념으로 사실은 더 큰 개념을 아우르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저랑 호흡 맞추셨던 분들은. 그래서 정확히는 민법 535조의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투트랙. 저랑 호흡 맞추신 분들은 이건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좀 쑥스러우신가요? 전 선생님. 두 문자 뭐였죠? 535조. 저희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외원 알선으로 암기를 했었어요. 외원 알선. 바깥에서 사람을 구해오는 거예요. 외원 알선. 나는 오 변호사한테 처음 듣는데 535조를 제가 그대로 두 문자화 한 거예요. 자, 제 두 문자 설명 듣고 조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35조가 성립하려면 1. 무슨 요건이 필요하고, 외형상 계약이 성립하는 척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도 불합의가 이루어져서 아예 계약이 성립된 흔적조차 없다면 이걸 논할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외형상으로는 계약이 성립한 듯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무엇이어야 된다?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답안지 쓰실 때 그래서 뭐 원시적 주관적 불능이라거나 원시적 일부 불능 등은 535조 논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다 판례가 있는 내용입니다. R은 무슨 내용이었죠? 이 책임을 지는 친구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매도인인 거죠. 매도를 하려 했던 그 친구의 귀책 사유를 여기서 찾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그리고 마지막 선은 뭐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친구는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에 따른 효과는 어떻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 저 다른 데서 민법 공부하신 분들 다 답변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죠? 부끄러워서. 네. 네. 감사합니다. 실내 이익, 실내 이익을 배상해야 된다고 했죠. 실내 이익인데 이거 얼마 넘을 수 없다고 배웠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는 것까지 다 완벽하죠? 연할선. 자, 오 변호사가 제대로 땄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역시 근데 저는 제 스타일대로 선생님들한테 조문 읽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인강 들으시는 분들 차별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읽어주세요.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첫 번째 선생님이 535조 목 축인 동안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535조. 이걸 저가 R로 딴 겁니다. R. 이런 걸 어려운 말로 뭐라 했다? 실내이익 배상을 이렇게 어려운 말로 쓰는구나 입법자들이. 요거를 우리 교수님들이 어려운 말로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는 걸로 표현을 잘 하셨네요. 이항 제가 읽겠습니다. 전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잠시만 천천히. 전환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죄송합니다. 급하게 하나 좀 왔다 갔다 했네요. 이항의 죄송합니다. 파이널 특강이니까 왔다 갔다. 원래가 맞잖아. 순간 또 헷갈렸네. 제 2항에 있는 내 청구하려는 사람, 멱살 잡고서 야, 너 손해배상해 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조문에는 정확히 어떻게 써 있었다? 멱살 잡고 돈 내놔라고 요구할 사람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선이 무과실이어야 된다. 그쵸? 멱살 잡고 돈 내놔라고 손배청하는 사람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를 선이 무과실이라고 바꿔서 표현한 것이고, 알은 제가 이제 기본 강의 할 때는 여기다 소악마 악마 뿔 그렸었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과실 책임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귀책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왜? 충분히 이거 지금 엑스도자기 깨진 거 알 수 있었으면서 왜 팔았어? 책임져야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만 좀 어필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강의를 들을 때는 또 되게 쉬운데 막상 문제를 풀려 할 때는 또 항상 설명 들을 때는 나도 앞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두 문자를 암기해야 좌표가 안 헷갈려요. 두 문자를 암기해야. 외원알선이라고 외워야 이게 안 헷갈려요, 여러분. 외원알선으로 외워야, 뭐 아니면 마음에 안 드시면 딴 걸 따세요. 어쨌든 뭐가 있어야 돼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 들어가는 두 문자를 꼭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외원알선 써야 되는 문제에서 못 쓰는 줄 알아서 위헌부담 쓰고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모의고사 내보니까 실제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핵심 뭐다? 이게 마음에 안 드시면 딴 걸 따도 되는데 어쨌든 원시적 불능이 들어가는 걸 또 꼭 준비해서 두 문자를 그걸 보셔야, 그게 준비가 돼 있어야 물음일 딱 보자마자 오케이, 채권은 언제 됐는데 2025년 1월 1일에 채권 성립했는데 그 전에 불능이 됐으니까 외원알선 암기하시는 분은 딱 보입니다. 바로 속도 내겠습니다. 물음인데 근데 요번에는 1월 3일에 도자기를 보관하던 창고 주변에 강진이 나서 도자기 깨지고 말았다. 자, 이거 바로 두 갈씩으로 할게요. 우리 호흡 맞추셨던 분들은 제가 3종 세트 어떻게 배웠죠? 강진이 나서.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소회됐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소회됐다. 강진, 소회, 번개. 저는 번개 좋아합니다. 갑자기 번개를 맞아서 다 불타버렸다. 이거 다 뭐에 대한 상징이죠? 표현?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한 표현입니다. 책임 없는 사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갑과 을 사이 법률 관계를 물어봤는데 우리 또 2번, 3번 바로 두 갈씩으로 먼저 보고서 어떻게 오 변호사님은 그거를 바로 아셨어요를 역으로 설명해 볼게요. 2번, 3번이 다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위헌부담입니다. 어떻게 위헌부담인 걸 알았지?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저처럼 공부하면은, 저처럼 암기하면은 이 문제 이제 절대로 안 헷갈립니다.
물음 2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슨 위험 부담이죠? 채무자 위험 부담 주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준비했고요. 이거는 이따가 같이 읽어볼 건데 미리 보기를 하자면 채권자 위험 부담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 여기 더 들어가기 전에 스텝 넘버 1을 먼저 꼭 기억해야 돼. 스텝 넘버 1. 스텝 넘버 1. 여러분 위험 부담은 535조와 대비했을 때 어디서만 논의할 수 있는 거로 제가 우리 같이 공부했었죠? 반드시 뭐여야 된다? 후발적 불능이어야 돼요. 공부 잘 해오셨네요. 후발적 불능이어야 됩니다. 이것도 투트랙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투트랙으로 저랑 같이 호흡 맞추셨던 분들은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죠? 채무자 위험 부담 537조는 쌍후인데 이제 뒤가 다 달라지죠. 여기 잠깐 필기했다가 지울까? 요건 제가 지울게요. 위험 부담이 세 종류가 있죠. 위험 부담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냥 지금 암기하세요. 바로 채무자 위험 부담, 채권자 위험 부담의 1항 전단 후단을 다 쌍후로 묶습니다. 쌍후인데 537조 채무자 위험 부담은 그렇죠. 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늦게 본 거죠. 자, 요게 천천히 두 가지식으로 할게요. 자, 저는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이렇게 암기하세요, 여러분. 537조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는 쌍후업.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중에서 538조 제 1항 전단은 쌍후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서 1항 후단은 쌍후수지로 암기하시고요. 이따가 오 변호사 제대로 두 문자 따는지 조문 봅시다. 그에 따른 효과는 뭐다? 537조는 두 문자가 반대급부가 없다부터 암기하시면 되고 여기 좀 더 들어가긴 해야 되죠. 채권자 위험 부담은 두 문자가 뭐다? 쌍후권 또는 쌍후수지에 반대급부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문 읽고 요거 좀 먼저 마저 설명할게요. 537조 한번 간단히 읽어봅시다. 시간 빨리 가네요. 그 다음 선생님, 자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537조 그 뒤에 계신 선생님께서 537조 한 번만 읽어주세요. 쌍후업 기억해 주세요. 쌍후업. 못한다. 그래서 잘 땄죠? 쌍후업. 어떻다? 반드시 쌍무 계약이어야 되는데 어떤 불능이어야 된다? 535조와 다르게 후발적 불능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바로 팁 두 가지. 이 두 문자를 외워야 안 헷갈리는 거예요. 두 문자를 외워야. 535조를 외원할선으로 외운 사람은 원시불능 보면 바로 쟁점 잡을 수 있고요. 채무자든 채권자든 위험 부담에 쌍후로 암기를 했으면 이거 헷갈릴 수 있겠어요? 절대 안 헷갈립니다. 보자마자 이거 좌표 후발불능 무조건 위험 부담이잖아. 근데 잠깐만 또 왔다 갔다 할게요. 참고를 좀 먼저 봐보세요. 참고를 보면 이거는 지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1월 3일에 매도인 갑의 실수로 X 도자기가 깨졌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 연필로만 가필해 주세요. 이게 그 유명한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빨리 말씀드리면 엄밀히는 후발적 불능이 일어나면 원래 민법 전체가 시험범위면 채무자 불이행으로서 위험 불능도 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너무 락해하죠? 후발적 불능 뜨면 무조건 무슨 논의? 무조건 위험 부담이요. So easy. 원시적 불능이면 무조건 535. 후발 불능이면 무조건 위험 부담이에요. 민법 전체가 시험범위면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 불능이라고 하는 쟁점까지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쉬워요. 그냥 무조건 이분법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고요? 요 두 문자를 암기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쌍후. 쌍후. 네. 감독님 와서 도와주세요. 잠깐 스탑해야겠죠? 다시 하고 있구나. 하지만
꺼졌나요? 제가 프로답게 프로답게 그냥 지금 이거 준비되는 중에 봅시다. 자, 볼 건데 쌍우 업 반대를 암기하시면 뭐가 보인다? 물음 2. 물음 2를 보면은 2025년 1월 3일에 채권 성립했는데 1월 3일이니까 쌍후를 암기한 사람은 보자마자 오케이 위험부담인데 강진, 번개, 소회 떠올리면 바로 업까지 암기가 되니까 쌍후 업. 따라서 이거 무슨 문제다? 537조 문제겠구나. 암기를 해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물음 3번은 어떻게 보면 된다? 매수인 을이 1월 3일에 가백에 부탁해 만져보고 있는데 도자기 깨졌다. 스텝 넘버 1. 이게 일단 원불인지 후불인지 판단한다. 원불이에요, 후불이에요? 1월 3일이네. 후불이에요. 우리 시험은 무조건 후불이면 뭐다? 위험부담이에요. 위험부담이면 채무자든 채권자인데 매수인 을은 X 도자기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 되시겠다. 그래서 채권자 위험부담이 되겠습니다. 참고는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냥 세팅해 주세요.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시간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9페이지 가면은 그냥 빨리 볼게요. 9페이지를 보시면 자,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외연 알선 암기하시면은 잘 쓰실 수 있겠고 위험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늘 저랑 처음 호흡 맞추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그냥 강요할게요. 그냥 제 두 문제 암기해 주세요. 쌍우 업 반대, 쌍우 권, 쌍우 수지. 왜냐하면 이 두 문자를 외워야 쟁점이 안 헷갈립니다. 오케이. 마지막 동어 반복. 원시적 불능이면 535조. 후발적 불능이면 우리 시험에서는 무조건 위험 부담. 넘어가겠습니다. 쟁점 3입니다. 얘도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쟁점이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쭉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두 문자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계속 깨닫게 됐습니다. 왜냐면 두 문자를 먼저 알아야 사례를 봤을 때 맞출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일까? 이거 사례 풀면서 또 해봅시다. 자, 쟁점 3이에요. 이제 세 번째 쟁점인데 쟁점 3. 자, 예약 완결권과 환매인데 문제를 빨리 보면은 갑은 2025년 1월 1일 을로부터 X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였다. 네, 갑과 을은 2025년 1월 7일 X 토지에 관해 재매매 예약을 하면서 15년 안에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여 다시 갑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기로 했어요. 12년 뒤에 완결권 행사했는데 매수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와 이거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써야 되는 쟁점과 여러분 물음이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을의 환매권을 약정하면서 15년 안에 을이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갑으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기로 했다. 15년 뒤에 환매권 행사해서 갑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겠냐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가 완전히 답을 다르게 쓰셔야 되죠. 자, 지금 쟁점 3의 제목 자체가 예약 완결권 vs 환매인데 물음 1은 어떤 친구에 대한 쟁점이죠? 예약에 대한 쟁점이고요. 물음 2가 환매에 대한 쟁점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쟁점 3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환매. 자, 제가 설명 더 하기 전에 제가 미리 답을 말씀드렸는데 오 변호사님 물음 2가 환매 그러니까 둘을 어떻게 구분하셨어요? 물음 2가 환매인 걸 어떻게 알았죠?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혹시 환매권 봐서 환매라고 하실 건가요? 여러분 제가 이거 오류를 안 내기 위해서 환매권이라 쓴 거지 환매권이란 표현 안 하고서도 문제 낼 수 있어요. 환매 문제로 환매권 없이도. 근데 그래도 환매인 걸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밑줄 그어야 돼요? 동시. 아이고야. 저 막 확실히 저한테 공부 안 하신 분들도 다 착실히 하고 계셨군요. 동시에가 밑줄 딱 포인트죠. 동시에. 동시에입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과 환매인데 조금 더 속도를 내도 되겠는데요. 굉장히 다들 완성형이시네요. 매매 예약 완결권과 환매인데 제가 어필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이것도 두 문자를 기억하면 절대 잊을 수가 없죠. 환매는
제가 또 투트랙으로 소개해드리면 저랑 호흡 맞췄던 분들한테는 제가 매동환보라는 매동환보 53등기라는 두 문자를 따드렸어요. 53등기 매동환보 53등기. 자, 저랑 처음 만나시는 분 중에 나는 저거 외우기 싫다 하시는 분은 조문 몇 조 읽으면 되죠? 자, 여기 있네요. 590조를 읽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선생님이 한번, 자, 인강 들으시는 분도 590조고, 혹시 선생님 민법 괜찮습니다. 그럼 혹시 괜찮으시겠어요? 590조. 네. 자, 인강들 인터넷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핸드폰. 네, 590조. 환매할 수 있다. 여기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키워드? 동이 중요한 거예요. 동. 두 문자 잘 따지 않았나요? 매매를 함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매매 대금의 플러스 알파 비용 정도만 반환하고서 환매를 할 수 있다. 저희 시험 저랑 공부 안 하신 분들 다 아시죠? 의부터 쓰셔야 돼요. 저희 시험은 매동 환보 안 외우면 환매권 의 쓰기 어렵습니다. 53 등기는 어디에 나온 내용을 제가 한 거면 제가 읽겠습니다. 591조예요. 591조. 제가 읽겠습니다. 제 1항 뭐래요?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 3년 넘지 못하고 넘게 약정하면 굳이 단축하는데 심지어 연장도 못한대요. 정하지 아니한 때도 53으로 특정해 버린답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 53인데다가 넘으면 줄이고 연장도 못하는 데다가 정하지 않은 경우도 53이래요. 무조건 문제 나오면 쓰셔야 됩니다. 53. 그리고 등기는 뭐다? 이러한 환매권을 등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차이였죠. 미리 보기. 우리 파이널 특강이니까. 예약 완결권은 등기할 수 있다. OX. X. 아주 고수분이 한 분 오셨네요. 예약 완결권은 등기할 수 없다. X인데 뭐라고 해야 O가 되죠? 선생님 혹시? 가등기. 아주 훌륭한 고수분이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굳이 넣은 거예요. 이거 기출문제 있는 거 아시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매동환보 이 환매권은 등기할 수 있는 것에 반해 그 부동산 등기법이 있습니다.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고 싶은 말이 뭐다? 하고 싶은 말이 오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쟁점 안 헷갈려요? 두 문자를 외웠으니까 안 헷갈리죠. 두 문자를 외웠으니까. 매동 환보를 암기한 사람은 환매권이란 표현이 없어도 헷갈릴 수가 없어요. 매매계약과 동시에 보류해야 되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문제를 딱 읽었는데 환매권 같은 표현 없어도 물음 이는 보자마자 어디 밑줄.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약정했다를 보자마자 환매권 표현이 없어도 실제 없을 수 있습니다. 재매매 예약 이렇게 써도 돼요. 사실 바로 끝이에요. 환매. 근데 우리 봤어요. 부동산은 몇 년 못 넘는다고요? 5년을 넘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환매권을 15년 안에 행사하자고 했어요. 근데 12년 뒤에 행사했으면 행사할 수 있겠다 없겠다? 행사할 수 없겠다입니다. 한 번 더 어필해봤어요. 이 두 문자를 외워야 안 헷갈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오 변호사님 첫 번째 1번 그 물음 1번이 예약 완결, 그러니까 매매 예약인 건 알겠는데 얘는 어떻게 시험 준비하면 돼요? 또 투트랙.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 어떻게 알려드렸죠? 장미 예약인데 이제 되게 로맨틱한 친구예요. 그쵸? 되게 로맨틱한 친구인데 발렌타인데이 때 장미를 예약하려면 누구 찾아가야 된다 그랬죠? 제가 자꾸 한 분만 자꾸 쳐다보게 되네요. 저랑 호흡 맞추셨던 분이라 장미를 예약할 때는 누구 찾아가라? 일반에 있는 brother 형제를 찾아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빨리 소개하면 뭐다? 예약이란 저희 시험은 의부터 쓰셔야 돼요. 예약의 의가 뭐지? 예약이란 장래에 일정한 계약을 체결하자고 미리 약정하는 것을 예약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예약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더라. 4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편무, 쌍무, 일방, 쌍방.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은 조문의 유추에 따라 무엇으로 본다? 일방 예약으로 보는데 한쪽이 예약 완결권은 갖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특별한 말이 없어서 일방 예약으로 보면 예약 완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반은 우리 마음씨들 다들 좋으시니까 일방으로 보이시죠? 일방 특별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일방 예약으로 보고 이때 발생하는 예약 완결권에는 두 가지 성질을 갖는데 형성권으로서의 예약 완결권이 있고 재산권으로서의 예약 완결권이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파이널 특강이니까 한번 쑥 들어보세요. 그냥 쭉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아까 다른 선생님이 답변 잘해주신 게 여기죠 좌표가. 예약 완결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재산권으로서의 성질도 갖는데 그러니까 물권처럼 가등기를 할 수 있구나를 여기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재산권 비스무리하니까. 근데 등기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방금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중요했었다? 형성권 예약 완결권이 법적 성질이 형성권으로서의 성질도 같고 재산권으로서의 성질도 같는데 재산권은 문제가 한번 나왔으니까 아마 제 생각엔 형성권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판례 3개 딱 기억하면 되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무슨 기간을 적용받는다? 제척기간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데 제척기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더라. 없는 경우니까 몇 년으로? 기본적으로 10년으로 보는데 이 10년 마음대로 기간 늘려도 돼요 안 돼요? 된대요. 기간은 늘려도 된대요. 근데 판례가 이거는 하지 말랍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10년을 늘리는 건 괜찮은데 뭐는 절대 바꾸지 마. 기산점은 절대 바꾸지 말래요. 왜? 왜냐면은 제척기간, 권리 행사에 대한 기간이기 때문에 기산점은 권리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하라고 하더라고요. 요 판례 3개도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를 알면 이 문제가 너무 쉽게 읽히죠. 재매매 예약했어. 오케이. 장미 예약. 장래에 재매매라고 하는 계약 체결하자고 미리 약정했네. 예약이야. 특별한 말 없으니까 일방 예약일 텐데 15년? 헉, 너무 긴데? 15년 약정할 수 있다 없다? 15년 약정해도 괜찮아요. 뭐만 바꾸지 마? 기산점만 바꾸지 마. 15년 안에 행사하기로 하고도 12년 뒤에 행사했대요. 적법해요 안 해요? 적법합니다. 오케이. 자, 빠르게 제가 예약도 같이 설명해봤고 원래 목적은 뭐였다? 마지막 한번 반복. 매도환보를 암기하셔야. 그래야 문제를 안 헷갈립니다. 매매와 동시에 환매권이 있다.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보입니다. 쟁점이. 자, 쟁점 4랑 5. 이제 쉬운 거네요. 다행히도. 자, 해약금으로서의 계약인데 이것도 잠깐만. 요거 그래도 이거는 말씀은 드려야겠다. 너무 저식대로만 했네요. 자, 혹시 제 두 문자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암기를 안 하실 분은 그래도 좌표는 알려드려야 되죠. 예약 어디죠? 여기 있네. 564조네요. 564조. 564조. 저랑 호흡 처음 맞추시는 분들 중에 나는 도저히 이걸 안 외우겠다 하시는 분은 어쨌든 564를 두 문자화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빠르게 툭트럭 해볼게요. 해약금. 요것도 이거는 먼저 일반론을 설명하고 문제를 보면 또 안 헷갈리실 것 같아요. 해약금 문제. 요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빠르게 투트랙. 제가 강의한 방식과 조문을 보겠습니다. 조문은 565조네요. 565조고 아까 564라고 썼죠 제가? 564 오케이. 565조고 자, 자, 인강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랑 호흡 맞추신 분들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은 두 문자가 뭐였죠? 금척 교포. 금척 교포. 그래서 또 어떤 식으로 저는 설명을 했냐면요. 이제 아까 장미 예약할 때는 누구 찾아간다고요? 일반에 있는 형제 맞아요. 일반 브라더, 일반 형제 찾아가고 얘는 뭐냐면 계약금 낼 때는 누구 찾아가냐면요. 옆반에 금부치를 착용하고 있는 이게 재미교포 친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Yo, what's up 하는 친구가 있대요. 계약금은
금짝교포한테 돈 내러 가시면 되고, 장미 살 때는 일반에 있는 형제 찾아가시면 됩니다. 소개하고 조문 읽어볼게요. 자, 금짝교포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전 기타 유가증권을 주는 것인데, 1번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이 제대로 성립을 하려면은 뭐 하셔야 된다? 금전 기타 유가물을 교부해야 됩니다. 교부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캐치해야 된다? 아주 독특하게, 이거 몇 개 안 되죠. 아주 독특하게 계약은 무엇이다? 요물계약이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전달까지 해야 성립을 하는 친구고, 이 착은 두 문자가 뭐냐면 이행 착수할 때까지만 해약금으로서 작동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행 착수 전까지 교부자는 그것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약속을 쪽내버릴 수 있는 것이 계약금이라고 하는데, 효과까지 암기를 정확히 해주셔야 되죠. 효과 두 가지인데 무엇을 못한다고 써있어? 원래 논리 순서대로 해볼까요? 무엇은 문제가 안 된다. 부당이득 반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행착수 전까지만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이행착수 전까지만. 그래서 주고받은 뭐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되지가 않고요. 뭐가 문제 안 되는 게 굉장히 재밌죠?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재밌습니다. 이게 조문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55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 이 두 문자 암기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조문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 뒤에 선생님 혹시 괜찮으실까요?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565조 같이 읽어볼게요. 금착교포 염두에 두신 채로 네, 해약금 565조 해약금 조문을. 교부. 요게 첫 번째가 나오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요게 또 중요한 거다. 착수할 때까지 선생님 목소리도 아주 좋으시네요. 그래서 두 문자는 교포만 땄는데 뒤에 내용은 채워 넣어 주시는 거죠. 수령자는 배액 상환. 이항 제가 읽겠습니다. 551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거 눌러보면 링크 타고 가면 어디로 가죠? 551조 뭐였지? 해지와 손해배상. 해지 또는 이거 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계약 해제의 효과에서 배우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데, 계약금 해제로 계약 해제했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 것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금착교포 암기 안 하고 싶으신 분은 565조로 암기하시는데, 자 무슨 말이 하고 싶을까? 또 바로 팁 전달. 그래도 금착교포의 위대함을 어필을 좀 해보면, 요거를 암기를 하시면 저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실제 기출도 그렇고 쟁점 정리하기가 너무 쉽죠, 그렇죠? 계속 뭐가 문제가 나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왕창 나왔죠. 그리고 뭐에서 자꾸 문제가 나와요? 착에서 문제가 왕창 나옵니다. 빨리 문제 제기해 봅니다. 아까 조문 읽어보니까 뭐라 써 있었어요? 교부를 하래요.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보증금 등 명목으로 교부를 해야 되는데 꼭 어떤 놈이 있더라. 쟁점 1은 후지급 또는 일부 지급을 하는 이상한 친구들이 실무에서는 아주 흔한 케이스입니다. 아파트가 막 10억씩 하니까 계약금이 1억 원이면 1억을 다 못 주는 거예요. 1,000만 원만 주고서 나중 가서 계약금 해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금착교포를 암기하시면 좌표가 정리된다. 금착교포니까 교부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 일부 지급이나 후지급은 어떻게 문제가 될까? 요거는 제가 문제로 만들진 않았습니다. 빨리 정리하면 어떻다? 일부 지급이나 후지급을 했던 경우더라도 그걸 받은 교부자가 교부자래. 그 수령자가 보통 사례가 그렇죠. 수령자가 그걸 포기하고 싶다고 해도
말이 좀 수령자 포기가 아니고 수령자가 이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했을 때 10억짜리 매매 대금에서 1억 원 계약금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만 받았어요. 수령자가 얘따 2천만 원 하고서 쫑을 낼 수 없어요. 원래 약정된 계약금 기준으로 2배 해야 된다. 교수님들한테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죠. 근데 대법원이 아주 확고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한번 맺어진 계약을 쪽내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대법원은 확고하다. 착 금착교포의 위대함. 좌표 하나 잡았고 착이니까 이행착수 전까지에만 해약금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행기 전에 이행착수를 해서 상대방의 해약금 해제를 봉쇄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것이죠. 판례 입장은 뭐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 착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이거 복습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이거 복습하려고 준비한 거고 금착교포. 제가 그래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이게 실제 문제 물음 1이랑 물음 2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출 이걸 제가 이제 문제를 좀 내보니까 무조건 이행 착수 전에 그러니까 무조건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는 걸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판례표현 상대방의 기한에 이익이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시길래 제가 들고 왔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갑은 2025년 1월 1일 을로부터 X주택 10억 원 매수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X주택 시가 상승 예상되니까 이게 유명한 판례죠. 15일에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 제시 없이 증액 요청. 여기 밑줄 그시면 되겠네요.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 제시 없이 증액 요청하고 그러니까 매수인은 꼭 사고 싶었나 봐요. 이틀 뒤에 바로 자기합수표로 이행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거절을 당했네요. 그래서 거절을 당하니까 매도인이 그제서야 부랴부랴 계약금 100을 공탁했답니다.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은 해제되는 건데 이게 좌표가 어디라고요? 금착교포의 착. 이행기 전인데도 이행기 전. 원래 중도금은 이행기가 언제였어요? 원래 이행기 2월 1일이 이행기였는데 이행기 전 1월 17일에 이행 착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판례가 뭐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도 돼. 근데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 금액 제시 없이 그냥 투덜투덜 되는 거는 그런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지 않아. 따라서 이행 착수할 수 있다고 했던 굉장히 유명한 리딩 판례고요. 그 아래 판례도 엄청 유명한 리딩 판례입니다. 자, 비슷해요. 또 시가 상승이 예상되니까 1월 15일에 매도인이 근데 요번에는 여러분 밑줄 그으면 딱 보이시죠? 차이가. 한 놈은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 제시 없이 증액 요청하고 다른 한 놈은 어떻다? 민법 565조에 의하여 계약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아주 정중하게 하고 일정한 기한까지 해약금 수령을 최고하면서 기한 넘기면 공탁하겠다고 통지했대요. 그럼에도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를 해봤네. 이때는 해제되는가? 이때가 판례가 말한 매도인에게도 기한에 이익이 있는, 즉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다라고 판단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 변호사님 이걸 왜 굳이 쟁점화하신 거예요? 자꾸 헷갈리시길래 그냥 이행기 전에 이행 착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기한의 이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8시 4분인데 쉬고 오겠습니다. 네, 저도 약간 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좀 짧게 쉬겠습니다. 6분만 쉬고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쉬고 오겠습니다.